긴급 재난지원금 문제가 20대 국회 막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 이후 최대 현안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어느 대상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 경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과 여당의 협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성실한 약속 이행을 기대합니다. 김내에서 부자들에게 그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자는 것까지는 맞지 않다.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 조정을 충분히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 논란을 벌일 만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당은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또 대통령도 그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야당이 그 여당의 입장과 좀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네, 이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총선이 끝나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야의 어떤 이견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어떻게 여권에서는 지급 범위는 확대하고 100%까지 가되 규모를 좀 축소하자라는 일종의 중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급 범위를 100% 하고 금액을 좀 축소하자는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기왕에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서 하자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정책 목표라는 게 굉장히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선거 와중에 만들어진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지 못하고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실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에 70%로 맞춰가지고 추경안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7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을 좀 아끼고 그다음에 그 걸러내는 시간도 좀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축소를 해서 빠르게 그 100% 국민에게 주는 것이 어떤 소외감도 줄이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줄이되 100%를 주자.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김상일 평론가의 말씀이었는데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인 거는요. 선거 때 한 공약과 약속을 지키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때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요. 이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국민을 속인 거죠. 득표하기 위해서 우리 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집권 여당이 지금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당정청 회의 했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자신들이 선거 과정 중에서 행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도록 청와대랑 정부를 설득을 해야죠. 그러한 돈을 마련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여당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역할을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하는 것처럼 미래통합당 탓으로 돌린다? 이것은요, 아직도 180석거든 여당이 뭔가를 지금 계속 남 탓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통합당이 결심을 해라. 언제부터 통합당 얘기를 들었습니까? 지금 180석이라는 민심을 확인했잖아요. 만약에 저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민심이 상당히 불편하고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제가 반론을 좀 하면 정치권에서 한 약속을 하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증액의 권한이 정치권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책임지고 지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지 재정 프로시저를 갖다가 막 어그러뜨리면서까지 기존의 관례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걸 정부를 압박해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냐? 그 선거 중에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되 정부의 이야기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면 그거는 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 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네. 무능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진짜 그런 생각을 못 했냐고요. 80만 원만 주자 아니면 70만 원만 주자. 진작 선거 과정 중에 그 사실대로 얘기를 했었어야죠. 본인들 계속 당정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재부의 입장을 계속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거 과정 중에서는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 국민이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근데 70%로 정한 다음에 100%로 바뀌는 과정에서 야권에서 이미 50만 원씩 해서 100% 주자라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야권이 이거를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당에서 애초에 총선 전에는 50만 원 주자고 했다가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말이 바뀐 거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당연히 잘못됐죠. 이것은 공당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당대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부자들에게는 못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약속을 뒤집은 이것도 미래통합당이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왜 야당이 걱정합니까? 자신들은 약속한 것 그리고 여당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당신들도 약속을 지켜라. 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국채 발행 이런 것을 통한 빚이 늘어나는 것은 당신들 책임이다. 여당 책임이다.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네. 지금 와서 아니 이거는 반대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시 저당은 안 된다.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예. 참 너무 여러 가지가 허술해요. 근데 이런 견해차가 제가 옆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결국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다음 주 뭐 29일까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2차 추경안 그때까지 처리 안 되면 5월 달 안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건데 예. 이거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줘봐야 의미도 퇴색되고 효과도 없을 텐데 21대 국회까지 뭐 넘어갈 거다 이런 우려들도 있고요. 이거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힘겨루게 할 상황이 아닌 시점인 거로서 보이거든요. 정치권은요. 예. 그게 다음 국회로 넘어갔을 때의 비난을 감당하고 싶은 세력이 없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저는 통과시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럴 염려는 조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 예. 네, 장 소장님은 똑같은 예. 생각이에요. 이거 처리 안 하면요. 정말 국민들 분노가 공멸하겠죠? 예, 하늘을 찌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김상일 평론가랑 의견이 같습니다. 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원래 어제부터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언제쯤 만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심재철 대표가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수습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긴급재난 이런 지원금도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긴급재난지원금 이거는 여당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 수습이 중요하다라고 그게 더 우선순위를 중요하다. 예.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만나겠죠. 근데 아직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언제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요. 정부를 설득을 하든지 통보를 하든지 예전에 이해찬 대표 얘기했죠. 그 우리 기재부 장관 말 안 들으면은 사표 내기할 거다, 해임할 거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압박을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게 긴급이 아니다라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긴급이 아니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늘어진다. 그렇죠. 너무 늘어진다라고 예. 비판을 하잖아요. 그건 좀 약간 동의하기가 저는 조금 힘든 게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추경안이 넘어온다부터 심사를 하고 이 프로시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없애고서 그냥 줘라? 그거는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빨리 하라고 독촉은 할 수 있으나 지금 이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긴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르다. 저는 예. 이렇게 보입니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비례위성정당 어떻게 할 것인가? 총선 이후에 바로 합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총선 이전의 생각이었고요. 이후에는 양 당이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그런 찰나에 민주당이 먼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절차 하는 착수를 했고 일단은 통합당은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수를 이른바 먼저 민주당이 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이나 얻었잖아요. 근데 무슨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고 없고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합당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몰할 수밖에 없어요. 네. 19석이잖아요. 한 석만 더하면 교섭단체 한 석이 생겨요.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 안건 처리는요. 교섭단체 대표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우리 3명이 들어가서 2명이 같은 편 먹고 1명을 압박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아닙니까? 180석 대 103석.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 편을 1명 더 들어준다면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이득이 될 건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하고 합당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추측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희 추측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미래한국당은요. 교섭단체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교섭단체로 남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내 편을 들어주는 교섭단체가 한 군데가 더 있다는 것 자체가 국회 의사 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교섭단체로 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제 추측과 상상은 뭐냐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들어가서 원내대표 하면서 네. 이렇게 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지 않을까. 저의 그냥 순전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일단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한국당은 결국은 실리 쪽을 택할 것이다라는 장성철 소장의 견해인데 장 소장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 압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약간 승리할 거라고 했죠. 네, 좀 더. 어쨌든 뭐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김상희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직까지도 전투에 이길 생각만 하고 전쟁에 이길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게 이제 내재적 관점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네. 이게 모두 그냥 안의 요소들, 그 당 안의 것들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보지 않고. 네. 저는 국민을 봐야 된다. 지금 왜 야당이 졌는가? 이거 우리가 상대 우위라고 해요.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진 거예요. 여당이 그렇게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신들이 대안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앞에 눈앞의 이익만을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냥 한 당으로 국민에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선거를 치렀으니 예. 한 몸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 있죠. 상대 우위에서 절대 우위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국민은요 또 보는 거예요. 아, 역시 여당이 낫구나. 그러면 가장 큰 다음 정치 일정이 뭡니까? 대선입니다. 대선 후에 바로 지선이 있어요. 네. 그러면 대선 승부가 지선 승부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요 지금 요 하나를 위해 가지고 그 두 거대한 전국 선거를 망치겠다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한 몸이라고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거를 지키지 않는 게 좀 아까 그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공약보다 훨씬 심각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명분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카운터 펀치 맞아가지고요. 링에 지금 그로기 상태예요. 네. 옆에서 좀 부축할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서 버티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4년 내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러한 이득에 대해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앵커님 제가 여기서 나가서 전망한 것 중에 마친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예. 아니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공학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위에서 그런 식으로 싸우고 뭘 가져가고 이런 거 지금 관심이 없어요. 네. 국민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헌신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 정말 국민을 위하는 자세, 국민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국민을 위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세가 야당에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실리를 따져보자면 당장 상임위 구성하는 문제에서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권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만약에 야당 몫으로 두 개를 다 통합당이 가져간다면 반대하면은 추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그 교섭단체 야당일 거예요. 그 조항이. 예.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안 되면 미래통합당이 결국에는 교섭단체가 유일하잖아요, 야당. 예.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2명을 추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공백 상황과 이러한 현실적인 이득 때문에 상당 기간 어쨌든 두 당이 합당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복당을 미래통합당으로 안 하고 미래한국당으로 가서 지도부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원 꿔주기라고 또 볼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미래통합당에 좀 약간의 좀 악감정이 있잖아요. 네. 공천도 안 주고 막 공격도 해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원내대표라는 직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지켜보고 네. 다음에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리더라도 혼내지 마세요. 예. 미래통합당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 리더십의 부재 상태, 진공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을 좀 선거 참패 이후에서 좀 벗어나고 다음 행보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리더십이 있어야 될 텐데 지도부가 없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놓고 방법론들이 제각각입니다. 여기 지금 뭐 조기 전대도 있고 비대위도 있고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현재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한나라당 시절인가요? 차떼기 정당이라는 네, 그때죠. 그게 예. 있었어요. 네. 그때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스스로를 부셨어요. 뉴라이트라는 외부의 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내부를 공격하면서 부셨다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요 지금 조그만 전투를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국민에게 더 짜증감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은 김종인이 됐든 누가 됐든 외부의 시각으로 내재적 관점을 좀 부실 수 있는 그 얘기를 철저하게 몇 달 동안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이 지금 때리고 싶은데 남이 때려주니까 좀 풀리잖아요. 네. 그때 좀 손이 가는 겁니다. 그때 차떼기 정당 시절이 어떻게 극복됐는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를 저는 바래요. 결론인즉슨 내부적인 목소리로는 좀 어렵고 진짜 외부 어렵죠. 수혈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 수혈은 아니고요. 네. 수혈은 이제 중심으로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대나 내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비대위나 이러고 노선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멀었다라는 게 심재철 권한대행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낙선자, 당선자 142명 전수조사해서 한 표라도 많으면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기전대로 갈 건지 그런 걸 결정하겠다. 네. 아니 이런 사항을 투표하듯이 한 표가 더 많으면 결정합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한 표 싸움이 아니잖아요. 예. 결국에는 김종인이냐 아니냐 그 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김상희 평론가께서 아주 정말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래통합당 지금 그렇게 안 돼요. 저 당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영남 패권주의가 더 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 있는 당원들과 의원들은 자신들의 당을 해체하고 외부에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입각해서 결론적으로 그냥 어떤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빨리 조기 전당대를 열어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와서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그 부분이 만약에 옛날 올드한 인물이 당대표로 다시 당선이 되면 저 당에는 이제 기대를 접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조기전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기전대를 열게 된다면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의 구 인물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플러스 지금 현재 최고위원 중에 당선된 게 조경태 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없이 전대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당선자들을 열어가지고요. 21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심재철 권한대행이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대표직을 넘겨서 그 사람이 이러한 조기전대를 준비를 하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있는 사람들, 적당한 사람들 그냥 또 당대표 한다? 그러면요. 그 당은 정말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는 정당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정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패배한 중진들 혹은 이름값 있는 정치인들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당에서 이번에 낙선한 정동영 의원 한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서 그만큼 정치권에서 오랜 본인의 역할을 해왔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정계 은퇴는 아니다, 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모두가 패배 후의 이야기니까 네. 아, 은퇴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화들짝 놀라서 아 네. 그거 정계 은퇴는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다. 예. 바로 잡은 것인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후에 가장 큰 정치 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그 지분 정치나 아니면은 킹메이커로 이렇게 기여하는 내지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의 역할을 찾아서 대선에 기여를 하든 자기 지분을 찾든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정동영 의원 말고도 줄줄이 다 떨어진 중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박지원 의원, 뭐 천정배 의원 뭐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 그 5월 29일 날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 개인 사무실을 열 거예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차기 대선을 위한 자기 역할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엔 이제 우리 여의도 일본지에 나와서 뉴스 일본지에 나와서 같이 평론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신다고 했으니까요. 예. 이분들이 아주 뭐 호불호가 있고 또 뭐 옳으냐 그르냐 그러한 뭐 판단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치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예. 결국에는 이분들께서 겪는 경험들을 후배 정치인들이 잘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좀 병풍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원로들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쭉 몇 달을 늘어놓고 보면 일관성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시각이 국민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다른 분들을 많이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영 논리가 강하거나 사심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 식구를 공격할 수가 없어서 그 일관성이 무너져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TV에 나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도 사심 없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관성을 좀 잃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요. 민생당의 이번 고배를 마친 중진 의원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TK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의원 얘기입니다.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곧 잠시 후에 여기 출연하게 될 주호영 의원과 수성갑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민주당 내에서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2년 뒤에 아니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김부겸 의원이 행보를 할지가 상당히 눈길을 가거든요. 본인은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민주당의 그 영남 진출을 위한 하나의 소모품 그리고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네. 이분이 없어도 돼요. 예전에는 이분의 효용 가치가 되게 컸지만 이제는 효용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정치적인 험난한 길을 걸어갈 것 같다. 그것을 민주당과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배려해주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약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민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권 주자들이 이제 영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호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영남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유시민, 이재명, 김부겸, 김경수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주류 쪽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려고 많이 그동안 바라봤던 분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재명, 김경수 지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판결이 나와야지만 되는 것이고 유시민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많은 알릴레오를 통해서 많은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남권 대권 주자로서는 아직까지도 전략적인 가치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김부겸 의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분은 지금 한 분으로 우뚝 솟았죠. 네. 이낙연 전 총리 네.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충분히 뭐 이렇게 자웅을 겨뤄볼 만한 구도가 나올 소위 수가 말하는 있겠다. 대선 가도에 있어서 민주당은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제일 관심 가는 인물은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치 신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권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당대표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총선까지 이끌다 네. 결국에는 물러난 상황인데 뭔가 정계 복귀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요? 좋게 얘기하면은요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면은 이분이 이제 당 대표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했던 말과 행동, 정치적인 판단, 리더십에 대해서 이미 보수 우파 쪽과 국민들에게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정치와는 맞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저분이 행정가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못했어요. 저분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감동이 없었습니다. 정치는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으로 울리는 그러한 감동이거든요. 감동이 없는 정치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다시 복귀하거나 다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뭐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인에게 패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SNS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뭐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한 대선 후보로 잠룡으로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총선 패배가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으로 끝이 될지 다음 행보를 좀 더 힘차게 이어가게 될지. 저는 뭐 충분히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정말 의외성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대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붙어줘야 되고요. 또 신진들이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클린턴이 갑자기 부상했듯이 오바마가 갑자기 부상했듯이 트럼프가 갑자기 부상했듯이 이런 그 경쟁 네. 아주 그 강한 경쟁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거기에서 충분한 가치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 황교안 후보 다음으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그때 오세훈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고민정 그 당선인과 싸운 것도 그렇게 뭐 많은 차이로 지지도 않았고 광진을 자체가 워낙 워낙 텃밭이 여권의 그렇죠. 한 텃밭이었기 때문에. 번도 그 보수 진영에서 가져가 본 적이 없는 곳에서 상당히 좀 잘 싸웠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말하는 뭐 젖잘싸,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장 이후로 좀 낙선을 연달아 한 상황이라서 네. 장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김상일 평론가 얘기랑 좀 비슷해요. 예. 이분은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어요. 쓰임새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분의 존재 가치가
좀 더 드러날 수가 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수정당의 사실 첫 여성 원내대표 지냈던 나경원 의원은 지금 후배한테 정치 신예한테 졌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 판사한테 졌죠. 그리고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막 오늘 얘기를 했어요. 국민 밉상이어가지고 자기네들 선거가 좀 쉬웠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를 함으로써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장애 집회 나가서도 또한 국회에서의 투쟁도 오로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탓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좌표를 찍혀가지고 이번에 안타깝게 떨어졌는데 이분도 정치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고 정치적인 비중이나 위상이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분명히 다시 정치권에 돌아와서 보수 우파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그 명분이라는 걸 잘 찾아야 될 텐데 이제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을 때는 패럴림픽이라는 그 본인에게는 도약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런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시각이지만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낙선을 했을 때는 과거에 뭔가 역사를 복기를 해가지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 패배에 나경원 의원도 저는 황교안 대표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비례를 없애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비례 없앴으면 어떤 상황이 될 뻔했습니까? 예. 그리고 비례를 조금 더 강화를 했다면은 오히려 의석 차이는 지금 51% 대 30 몇 프로인가요? 네. 한 40% 정도 되죠. 네. 51% 대 40% 정도 되는데 그럼 의석 차도 별로 안 나요. 예를 들어서 150석 대 150석으로 만들었다든가 200석 대 100석으로 만들었다든가 이 선거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때 나경원 대표가 사적 욕심이 너무 강했고 오만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실정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겨. 이랬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을 지금 상태로 지금 가져오고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예. 야당 지금 그러기 상태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네. 그리고 낙선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